연세가 더 드시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오늘도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모님께서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똑같이 겪으시면 어떤 표정이실지 상상하면서 웃음이 나곤 합니다. 아마 엄청 놀라시고 신기해하시겠죠. 무엇이 부모님까지 모시고 한국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히텐슈타인에 살고 있는 벤첼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조금 생소하시죠? 저희 나라는 중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슬로바키아에서 관절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줄기세포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리히텐슈타인은 중소기업이 많이 발달해서 자동차 산업이나 기계, 화학 산업이 주요 산업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국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는 한국의 기아, 현대, 삼성도 있어서 한국인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도 한국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여기 리히텐슈타인 사람들은 표정이 조금 차갑지만 한국인들의 친절한 미소와 좋은 매너를 보며 한국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한국에서 학회가 열린다고 해서 제일 먼저 지원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해서 소아치료에 관심이 많습니다. 1년 전 학회에서 친해진 한국 친구 석진이 있는데 석진은 한국에서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관심사가 비슷해서 금방 친해졌고 서로 SNS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죠. 이번 학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석진에게 물어보니 석진도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석진이 언제 한번 한국에 놀러 오라고 했었는데 그동안은 진료 스케줄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 학회 일정 덕에 석진도 만나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구경할 수 있어서 잔뜩 기대를 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약 12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게이트를 나오자마자 생각보다 훨씬 좋은 시설과 인프라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안에는 여행객들을 반겨주는 최첨단 로봇들이 있었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통해 한국의 날씨, 관광지, 먹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질문에도 응답해 주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로봇들의 안내를 따라 입출국장까지 도착했고 QR 체크인 시스템 덕에 빠르게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공항 안에는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해 스스로 청소하는 로봇, 이동식, 음료 서비스 로봇 등 다양한 로봇들이 있었어요. 공항 안에 의료시설, 백화점, 호텔, 심지어 사우나까지 있다는 말에 정말 놀랐습니다. 공항이 마치 영화에서 보는 미래의 도시처럼 느껴졌죠. 공항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싶었지만 학회 참석을 위해 버스를 타러 이동했습니다. 학회는 한국의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석진에게 미리 정보를 얻어서 코엑스까지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코엑스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했는데 그때부터 한국의 기술력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QR코드를 찍는다는 것도 석진에게 듣고 처음에는 정말 놀라고 신기했어요. 바코드를 찍자 나타난 스크린에서는 제 좌석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대적이고 스마트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버스는 한국의 프리미엄 버스라고 했는데 역시 이름값을 하더군요. 일반 버스에 비해 정말 넓은 좌석과 확실한 개인 공간이 제공되었고 시트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서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주 푹신푹신했습니다. 게다가 놀랐던 건 좌석마다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TV도 볼 수 있고 제가 가진 휴대폰을 연동해서 스크린으로 볼 수도 있었어요. 또한 무선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가는 길에 학회 자료도 노트북으로 미리 정리할 수 있었고 전원 포트도 있어서 휴대폰도 계속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에서는 볼 수 없는 처음 보는 서비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몇몇 사람들은 안락한 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편안히 잠을 청하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각자 귀중품을 그냥 방치한 채 두는 것이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에서는 저런 식으로 물건을 방치한다면 소매치기들이 분명 가져갈 게 뻔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버스는 코엑스에 도착하였고 저는 미리 와 있던 석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석진은 오는 동안 힘들지는 않았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어보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학회를 끝내고 저는 석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호텔을 예약하려고 했었는데 석진이 자기네 집에서 지내자고 하더군요. 저는 석진이 불편할까봐 괜찮다고 사양했는데 호텔로 가면 정말 서운할 거라고 말해서 저는 결국 석진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나니 석진이
꼭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창밖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한강과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예뻤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한 식당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였습니다. 석진은 곧장 식당 앞 비계에 번호를 찍더라고요. 왜 번호를 찍느냐고 물어봤더니 순서대로 번호를 입력하면 핸드폰으로 알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다리 아프게 계속 줄을 서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다른 볼 일을 보러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역시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변을 구경하다가 웨이팅 알람이 와서 식당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 식당은 바로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예전에 석진이 SNS로 사진을 올렸을 때 나중에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석진의 세심한 배려에 너무 놀라기도 하고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식당 안을 들어가서 보니 테이블이 꽉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석진이 주문한 고기가 나왔고 저는 그 맛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판 위에 고기를 굽기 시작하자 잠시 후 직원분이 주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물이나 뭔가 마실 게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주전자를 테두리에 있는 구멍에다 부어버리더라고요. 동그란 불판의 가장자리에 왜 홈이 파져 있을까 궁금했는데 직원분이 그곳에 뭔가를 붓는 것을 보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주전자 안에는 계란물이 들어있었고 불판 홈에 붓자 잠시 후 마시는 계란찜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연신신기해서 우아하며 감탄했더니 그 모습을 본 석진이 싱긋 웃었습니다. 불판 위에 구워진 고기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렇게 고기만 먹고 있는데 석진이 저에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며 알려주었습니다. 상추라는 풀 위에 고기를 올리고 그 위에 쌈장이라는 소스를 같이 먹으면 된다고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맛일까 했는데 석진이 알려준 대로 먹으니 고기만 먹었을 때와 맛이 아주 달랐습니다. 야채와 고기를 함께 먹으니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테두리에 부은 계란찜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김치도 먹어봤는데 의외로 많이 맵지도 않고 맛있었어요. 고기와 같이 먹으니 느끼함을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맛있는 먹을 것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왜 나온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내일 일정을 이야기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다고 하자 석진이 미리 연차를 써서 며칠 동안 어디를 갈지 다 계획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석진에게 근처에 혹시 신발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학회에 참가하려고 구두를 신고 왔는데 오늘 돌아다니다 보니 발이 조금 아프다고 했더니 석진이 새 운동화가 있다며 신으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신어보니 제가 발이 석진보다 너무 작아서 운동화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일 사러 가자고 하려는데 석진이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지금 주문하면 당장 내일 새벽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석진의 표정을 보니 진심인 듯 싶어서 제 사이즈와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운동화를 골랐습니다. 속으로는 반신반의하긴 했어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눈 뒤 우리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석진이 아침부터 나갈 준비를 하길래 저는 아침 운동을 가나 싶었습니다. 역시 날씬한 몸매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진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손에 박스 하나를 든 채로요.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석진에게 물었더니 석진은 저에게 핸드폰으로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사진에는 택배가 문 앞에 배송 완료되었다는 인증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송 완료되었다는 뜻의 문자도 석진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한국은 모든 택배가 이렇게 빨리 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석진은 모든 택배가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고 어제 우리가 주문한 것은 로켓 배송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켓 배송 시스템이 아니어도 한국에서는 보통 이틀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리히텐슈타인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가 사는 곳만 해도 정말 택배를 빨리 수령할 때는 34일 정도가 소요되고 기본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만약 리히텐슈타인에서 한국처럼 택배 배송 완료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사진을 찍어준다면 아마 여기저기 소문이 날 겁니다. 심지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없을 때는 문 앞에 두면 분실할 위험이 매우 높아서 한국처럼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택배를 보관소에 두고 간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을 하나하나 찾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리히텐슈타인에서 택배를 받는 것이 아직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시스템과 문화가 일상이라고 하니 정말 부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배로 온 운동화를 신고 저는 석진과 함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는데 1층이 아닌 지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주차했던 것이 기억나서 주차장에는 왜 가냐고 물었는데
석진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곳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헬스장, 수영장, 카페, 심지어 사우나까지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은 모든 아파트가 다 이렇냐고 물어봤는데 모든 곳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그 안에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편의시설까지 계획해서 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인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레스토랑에서 간단하게 조식을 먹고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진은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카페에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한강 뷰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카페에서는 각종 케이크와 빵들을 팔고 있었는데 하나의 작품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예쁘고 먹기 아까울 정도의 비주얼이었어요. 촬영을 실컷 하고 디저트를 먹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한강까지 가는 길에 우리는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석진은 한국에서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여기저기 자전거 대여소며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전거를 반납하자 석진이 한국 사람들은 한강에 가면 꼭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는데 도착한 곳은 의외로 편의점이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라면과 김치 그리고 종이 그릇을 받아왔습니다. 종이 그릇에 라면을 넣고 물을 붓더니 커다란 기계에 올려놓으니 몇 분 뒤 라면이 끓기 시작하는데 냄새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라면은 먹어본 적이 있어서 별 생각 없이 먹었는데 정말 다른 음식을 먹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던 라면 맛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는 듯한 맛이더라고요. 식당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파는 봉지 라면에 계란만 넣었을 뿐인데 이런 맛이 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지금도 리히텐슈타인에서 그때 먹었던 라면을 상상하며 끓여보면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저녁이 되어서 석진은 저에게 한강의 마지막 코스로 안내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유람선을 타기 위한 선착장이었습니다. 유람선을 타면서 도심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강을 흐르는 물결과 함께 따뜻한 햇살에 물든 낮의 도시의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밤에는 더욱 환상적이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된 아름다운 불빛 바다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며 지나가는 다리 위에서 펼쳐지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수많은 별들이 흩어져 있는 듯한 아름다움을 지닌 풍경이었습니다. 유람선이 다리를 통과할 때 분수가 터지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물줄기와 불빛이 어우러져 마치 유람선이 마법 같은 세계로 향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강을 통해 즐긴 그 특별한 순간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이 아직도 휴전 중이라 위험하고 정말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와 본다면 한국을 휴전 중인 위험하고 못 사는 후진국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리히텐슈타인에 돌아가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에게 모두 한국을 방문해보라고 말하고 다니고 싶을 정도니까요. 유람선에서 특별한 경험을 마치고 나니 한국에 중독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즐거움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석진이 편의점에 들러서 캔맥주를 사서 길거리에서 마시자고 하는 것은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밤에 길거리에서 술을 마셔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리히텐슈타인에서 여자 혼자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니기가 위험한데 이렇게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 정말 신기하고 부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상 속에서 눈에 띄는 위험 없이 여러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저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행복들이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경복궁에 가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입어보고 다양한 체험도 했습니다. 경복궁에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한복을 입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구경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진은 재미있는 곳이 있다며 동대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동대문은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곳과는 또 다른 독특한 분위기와 다양한 상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구경할 거리가 많아서 우리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건축물 자체가 독특해서 저희 말고도 여러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다양한 예술품과 팝업 스토어들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의 작은 골목과 상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귀여운 소품들이 가득한 상점들, 다양한 의류와 액세서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석진과 작은 우정 인형도 서로 사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자 동대문은 점점 활기를 띠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 정말 고급 식당 못지않게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특히 떡볶이의 향과 맛은 정말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날 정도니까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쇼핑을 한참 하다가 시간을 보려는데 세상에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로 뛰어가 봤지만 제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운 없이 석진에게 갔는데 석진이 누군가와 웃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누닝크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궁금해하며 무슨 일인지 통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석진이 말하길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까 먹었던 떡볶이 집에 제 휴대폰이 있다며 찾으러 오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석진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해보면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먼저 뛰어가 버려서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그 떡볶이 집으로 가서 제 휴대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저희가 먹고 간 뒤 다음 손님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달라고 맡겼던 거라고 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남의 물건을 찾아주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찾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누구나 꼭 가봐야 하는 곳이라고 했기에 직접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본 서울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야경을 보러 온 것이었지만 올라가서 서울의 불빛이 펼쳐진 풍경은 기대 이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밤하늘의 어둠과 불빛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그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유람선에서 보는 야경과는 또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도시 자체가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석진과 함께 여러 곳을 가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학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며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 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성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에서의 일정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살기 좋고 다양한 편의 시설부터 한국인의 시민의식 그리고 IT 강국다운 면모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리히텐슈타인으로 돌아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가끔 한국에서의 자유로움이 그리워집니다. 한국에서의 제 경험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정말 그런 나라가 있느냐면서 신기해하셨습니다. 연세가 더 드시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오늘도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모님께서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똑같이 겪으시면 어떤 표정이실지 상상하면서 웃음이 나곤 합니다. 아마 엄청 놀라시고 신기해하시겠죠.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문화,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에서 한국에서의 또 다른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겠죠. 부모님과는 아직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같이 간 적이 없어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제가 다녀온 남산, 경복궁, 동대문 외에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장소를 알고 계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여러 명이서 제게 소리를 질러대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여러 명이서 그녀에게 소리를 질러댔을까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에이미입니다. 저는 어릴 때 큰 사고를 당해 오른쪽 팔이 없어요. 제가 살던 곳은 레벨스톡이라는 작은 마을인데 캐나다에서도 인구 밀도가 낮고 농촌 지역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셨는데 제가 유치원에 다니기 전까지는 엄마가 집에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엄마도 음식점을 도와야 했고 방과 후에는 돌봄 언니가 저를 돌봐주셨어요. 사고가 있었던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그날은 유치원 수업이 일찍 끝난 날이었는데 돌봄 언니가 늦게 도착해서 저는 혼자 집에 돌아갔어요. 그때 어떤 차가 저를 치고 도망갔죠. 돌봄 언니가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른쪽 팔을 절단해야만 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큰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병원비를 감당하시느라 집도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해야 했고 엄마는 음식점을 돕지 않고 스문의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엄마는 항상 제가 강해지길 바라셨지만 저는 친구들과 다른 제 모습에 우울해지고 예민해졌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도 저는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지만 저만 장애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도와주려 해도 저는 그게 더 싫었어요. 점점 제게 다가오는 친구들을 밀어냈고 결국 아무도 제게 다가오지 않게 되었죠. 엄마도 제 곁에 오는 게 싫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방 안에만 있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와 주셨죠. 엄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데리고 심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심리치료도 받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는데 엄마가 자책하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 난 후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심리치료를 1년 넘게 받았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 현실을 더 비관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데 의욕조차 없었어요. 사고 때 저를 발견한 돌봄 언니가 원망스럽고 저를 수술한 의사 선생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나아지지 않자 엄마는 여기저기 병원을 알아보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도시 안에 심리치료로 유명한 병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이클이라는 의사가 있는 병원까지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만난 마이클 선생님은 한국에서 온 치료사였는데 기존의 치료사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전 치료사들은 자꾸만 기억하기 싫은 상황들을 물어보려 했지만 마이클 선생님은 안 좋은 기억을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에서 제가 하는 걸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마이클 선생님은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음악도 들려주셨어요. 또 한국의 전통 간식인 약과를 먹어보라고 주셨죠. 자꾸 한국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국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심리 치료를 받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로 말이에요. 어느 날은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서 엄마에게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우셨어요. 사고 이후 처음으로 엄마에게 무언가 요청한 것이 한국 음식이었죠. 엄마는 저를 데리고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으로 데려가셨고 저는 그곳에서 한국 음식을 맛보았어요.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잡채의 고소한 맛, 계란말이의 부드러운 맛이 제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제 모습을 본 엄마는 놀라시더니 식사는 하지 않으시고 제가 먹는 것만 한참 쳐다보셨어요. 엄마도 먹어보라고 권유하니 그제야 드시기 시작하셨고 한 입 드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전에는 집에서 밥도 간식도 거의 안 먹었는데 한국 음식을 먹을 때는 즐거워하며 맛있게 먹는 제 모습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집에서도 엄마 앞에서 잘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집에서도 만들어 주셨어요. 불고기, 잡채, 계란말이 같은 음식을 엄마가 인터넷으로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 주셨죠. 덕분에 저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선생님을 만나면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마이클 선생님과의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 선생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셨어요. 마이클 선생님의 엄마는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해서 선생님을 낳으셨는데 미혼모였대요. 선생님의 아빠는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와 선생님을 버렸고 어린 시절을 한부모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랐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없는 것을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빠가 없어 슬프고 사춘기 때는 태어난 것 자체를 비관했던 적도 있다고 했죠. 게다가 선생님의 엄마는 선생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면서 선생님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했어요. 선생님의 할머니는 따뜻하게 감싸주셨지만 할아버지가 술에 취하실 때는 여러 번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이였다고 말했던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선생님의 엄마는 결혼해서 이복 동생 2명을 낳았는데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났는데 자신만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관한 적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저는 선생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이야기뿐 아니라 선생님의 이야기도 궁금했거든요. 그전에는 세상의 모든 불행이 나에게만 찾아온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죠. 선생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에 책이 친구가 되어주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특히 선생님이 중학교 때 읽은 우체불만족이라는 책은 큰 울림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 책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신체적인 한계와 사회적인 편견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도 여러 책을 읽으면서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책은 선생님에게 힘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었고 위로가 되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책들을 찾아 읽어보았어요. 책을 읽으며 저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비관하던 삶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저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더 이상 방 안에 홀로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죠. 물론 몇몇 친구들은 제가 장애인이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크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한국의 문화들이 우리 지역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마이클 선생님 덕분에 이미 한국의 문화를 알고 있었고 한글도 약간 할 수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 이야기를 하며 친구들과 더 친해지게 되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대학교에서는 예전의 소극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밝고
긍정적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는 한국 유학생 민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와 가장 친해졌어요. 마이클 선생님 덕분에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있었지만 민서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랐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제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과도하게 배려해 주려고 했어요. 물론 그 마음은 고맙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저도 스스로를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 작은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어요. 한 번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친구가 제 책을 들어주겠다고 나섰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친구는 굳이 들어주겠다고 했죠. 결국 그 친구에게 원치 않는 도움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고 말했더니 그 친구는 서운해하며 큰 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캐나다에서는 감정이나 의견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치 있게 여겨져요. 이런 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소극적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날 이후로는 누군가 저를 도와주려고 하면 불편해도 참고 고맙다고 말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편견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슬프기도 했어요. 그런데 민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장애가 없는 친구들과 똑같이 대했어요. 민서와는 수업 때 8명씩 조를 이뤄서 하는 프로젝트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죠. 민서는 리더십이 강해서 자연스럽게 팀 내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발표를 위한 자료 조사와 준비를 나누게 되었는데 민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에게 공평하게 일을 분배했어요. 같은 조원 중 한 명이 저를 지목하며 저에게는 과제를 조금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갑작스럽게 꺼낸 이야기라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긍하는 분위기였지만 민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같은 대학을 다니고 같은 조원인데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당연해. 혹시 과제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얘기해. 발표 자료에 각자 조사한 분량을 정확하게 기입할 생각이야. 저는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제 대답에 조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제 분량을 스스로 해냈고 우리는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었죠. 프로젝트를 하면서 민서와 더 많이 교류하게 되었어요. 민서는 저를 먼저 도와주려고 하거나 제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팔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죠. 친구들은 민서를 냉정하다고 평가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편견 없이 대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좋았거든요. 어느 날 같이 식사하며 민서에게 제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민서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게 삶에 있어서 큰 장애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몸이 불편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민서의 언니도 어린 시절 사고로 장애를 입었지만 명문대학교에 들어가 능력 있는 회계사로 일하며 평범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민서는 언니를 보며 장애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후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고 했죠.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민서와 더 친해지고 싶어서 민서가 가입한 동아리도 따라 가입했고 민서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민서가 주말에는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민서의 권유로 봉사활동을 함께하게 되었죠. 민서가 봉사하는 곳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식사도 화장실도 가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과 비교하면 제 장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봉사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편견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정해놓고 살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며 팔이 없어서 절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수영도 배우고 자전거도 새로 배우고 여러 가지를 새롭게 시도했어요. 조금 불편하지만 전부 할 수 있었고 그 전보다 크게 자신감이 생겼죠. 학교 성적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고 회사에서도 일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회사 생활을 하다 첫 휴가를 맞아 긴 휴가에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정했고 예전부터 꼭 가보고 싶었던 한국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가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며 함께 한국 문화를 즐기던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둘이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서울, 부산 그리고 제주도를 방문하기로 했죠.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 신이 났어요. 마이클 선생님께 들었던 한국을 실제로 본다는 생각에 여행 떠나기 며칠 전부터 잠도 설쳤을 정도였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서울은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였어요. 인프라도 뛰어나고 도시 안에 녹지 공간도 풍부했으며 비영어권 국가임에도 소통의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영어로 된 안내 표지도 잘 되어 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죠. 게다가 서울에서 본 한국인들은 모두가 부유해 보였어요. 캐나다와 달리 빈부격차가 없어 보였어요. 캐나다에서는 도심을 돌아다닐 때 때로는 국어를 하거나 행색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의 여러 곳을 다녔지만 모든 사람들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국어라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편의점이에요. 서울에는 편의점이 정말 많았는데 24시간 운영했고 편의점에서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음식이나 음료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세면용품, 화장품까지 전부 판매하고 있었죠. 특히 굉장히 많은 종류의 술을 24시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며 거주했던 지역은 특정 시간대 알코올 판매가 제한되어 있고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마트가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는 서울에서 여러 관광지를 다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관광지는 한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도 잘 구비되어 있었죠. 한강의 편의점에서 여러 한국인들이 먹고 있는 라면과 소시지, 맥주를 마시는데 매콤한 라면의 맛이 캐나다에 돌아와서도 생각나서 한국의 라면을 여러 번 사다 먹었는데 그때 맛이 안 나는 게 아쉬워요. 한강공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무료 공중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신기했어요. 외부에 있는 간이 화장실이라 당연히 냄새가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깔끔한 모습에 감탄했을 정도였죠. 휴지까지 구비되어 있는 모습에 한국은 정말 노숙자와 도둑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만약 캐나다에 이런 화장실이 있다면 노숙자들이 가득하고 휴지는 금방 누군가 훔쳐갔을 게 분명할 거예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멋진 곳이었죠. 부산으로 떠나야 했을 때는 잠시 일정을 바꾸고 서울에 머물러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부산에 도착하니 서울과 다른 매력이 가득해서 순식간에 부산에 빠져들었어요.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과 어우러진 고층 건물들의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산과 바다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이 신기했고 도시적인 요소와 자연이 잘 어우러진 곳이었죠. 부산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았는데 해물탕이라는 요리는 깊고 진한 맛이 가득했고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풍부한 맛이 느껴졌어요. 부산에서 먹은 생선구이는 서울에서 먹었던 생선구이보다 더 크고 부드러워서 정말 맛이 뛰어났어요. 부산은 생동감 가득하고 활발한 도시로 기억에 남아요. 길을 찾고 있을 때도 먼저 다가와서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몸짓과 간단한 단어로 먼저 다가와 소통하려고 했죠. 식사 중에 만난 아저씨 세 분은 우리에게 부산의 아름다운 관광지와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셨는데 그분들 덕분에 부산의 따뜻함을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과 부산에서 행복한 기억을 가진 채 마지막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제주도는 휴양지 느낌이 가득해서 좋았지만 실망스러운 점도 있었어요. 제주도라는 섬은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볼 수 없었는데 제주도에서는 관광지 곳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새치기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뛰어나지는 않다고 잠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주도의 음식은 맛있었고 제주도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주도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주도를 관광하는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제주 여행 3일째 날 아침 일찍 한라산을 등반하고 식사를 하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오랜 등반에 피곤한 나머지 밥도 못 먹고 바로 숙소로 돌아왔어요. 제가 씻고 나온 후 친구가 씻으러 들어갔고 저는 물을 마시기 위해 물을 찾았는데 사다 놓은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숙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편의점이 있어서 물과 가볍게 먹을 음식을 사오기 위해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편의점으로 걸어가는데 어떤 모자를 쓴 남성이 편의점 가는 길에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었는데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심지어 낮이라 밝았어요. 걸어가면서 그 남성과 눈까지 마주치는 바람에 저는 빠른 걸음으로 그 남성을 지나쳐서 편의점이 있는 방향으로 뛰다시피 걸어갔어요. 편의점에 도착해 한숨을 돌리고 물과 저녁으로 먹을 음식들을 계산한 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들어오려던 사람이 문을 확 당기는 바람에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넘어지면서 들어오려던 사람과도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 남성은 골목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모자를 쓴 그 사람이었어요. 그 남성은 저와 부딪히며 들고 있던 핸드폰만 떨어뜨렸지만 저는 넘어지면서 무릎이 다 까지고 울수가 날아갔으며 물과 음식들도 바닥에 전부 떨어지고 말았죠. 너무 아파서 떨어진 음식과 음료를 주워 담을 생각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성은 저를 쳐다보더니 어설픈 영어로 제게 화를 냈어요. 너 때문에 내 핸드폰이 망가졌다라며 오히려 저를 탓하는 그의 태도에 더욱 당황하고 말았죠.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더니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면 변상을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저는 황당한 채로 그 남성을 쳐다보았고 편의점 사장님과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커플이 넘어진 저에게 다가와서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주면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났고
저와 부딪힌 남성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오더니 휴대폰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 남성이 가까이 다가오자 술 냄새가 확 풍겼고 누가 봐도 취해 보였죠. 문을 3개 여는 바람에 닫혔는데 왜 보상해줘야 하는지 따졌고 그 남성은 저를 노려보더니 영어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언어로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소리 지르는 남성 보고 당장 나가라고 이야기했고 계속 소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이야기하니 그 남성은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고 한국의 노래도 알아서 한국어를 아는데 그 남성이 말하는 건 한국어가 아니었어요. 편의점 사장님은 의약품 상자를 들고 와서 다친 곳을 치료해 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새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술 먹고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며 방금 편의점에 들어왔던 사람도 어제 술을 마신 채 편의점 외부 테이블 옆에 오바이트까지 하고 술을 사려고 하길래 쫓아냈는데 오늘 또 술이 취한 채로 술을 사러 온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때 그 남성이 하던 말이 중국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편의점 사장님이 응급조치를 해주어서 물과 음식을 들고 숙소로 돌아왔고 친구는 제가 다친 걸 보며 크게 화를 내고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조금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돌아가야 했기에 우리는 제주도의 다른 관광지를 몇 군데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티켓을 사려고 매표소에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여러 명의 동양인들이 새치기를 했어요. 저와 친구는 화가 나서 지금 줄 서 있는 거라고 새치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건지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해도 우리를 무시한 채 본인들끼리 대화를 했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뒤로 가라는 제스처를 취하니 오히려 기겁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언어는 어제 편의점에서 들었던 중국어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여러 명이서 제게 소리를 질러대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우리 바로 뒤에 있던 사람들이 새치기 한 사람들에게 중국어로 뭐라고 이야기했고 중국인 단체는 결국 뒤로 가서 줄을 서게 되었죠. 제 뒤에서 줄 서 있던 사람들은 한국인이라고 했고 관광을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그들과 대화를 했는데 제가 중국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니 중국인들이 새치기 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길래 저기 CCTV를 가리키며 새치기 한 거 다 찍혀 있으니 제대로 줄을 서라고 말했대요. 저는 그 한국인과 대화하면서 제주도 여행 중 관광지에서 새치기를 하는 사람을 몇 번 목격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한국인 관광객들은 요새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들었지만 이 정도로 중국인이 많은지 몰랐다며 그들도 제주도 여러 관광지에서 중국인들이 계속 새치기 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해서 정말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서울이나 부산의 관광지 중 제주도보다 사람이 더 많았던 곳도 있었는데 새치기를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저는 중국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제주도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서울이나 부산보다 떨어진다고 오해했는데 중국 사람들을 한국인으로 착각했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본 한국 사람들 중에 중국인처럼 무례한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남은 일정 동안 제주도의 다른 관광지들을 둘러보고 캐나다로 돌아왔어요. 제주도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한국인분들 덕분에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올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친절한 사람들이 많았고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나라였죠. 제주도 편의점과 부산에서 만난 분들, 관광지에서 저와 친구를 도와주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제 어린 시절 심리치료 마이클 선생님과 대학교 때 사귀었던 한국인 친구 민서가 생각나며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가진 장애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건 제게 도움을 주었던 한국인들 덕분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과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힘드셨을 텐데 극복하셨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